그래서 저는 실적의 연속성이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이 수요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과거처럼 누구 하나 죽이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메모리 쪽의 안정성, 그리고 HBM 시장은 글로벌리 해가지고 딱 3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3사조차도 사실 수요를 지금 제대로 못 내서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익이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금 삼성 노조가 결사적으로 지금 성과급을 가지고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시장이 지금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쪽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싸다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숨 쉴 틈 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저도 못했고요. 아마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상한 쪽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상승폭보다 오히려 이 증이익의 폭, 그러니까 기대 이익의 폭 자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좀 흥분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계를 했었던 거는 시장이 자꾸 반도체, 특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만 압축이 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은 또 역대급으로 일단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파는 거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은 조금은 시장이 경계 신호를 좀 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대할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27년을 넘어서서 28년 실적 전망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28년 실적도 상당히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HBM도 그렇지만은 레거시 메모리 쪽도 사실 지금 수요를 봤을 때 이 공급을 다 커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뭐 여전히 긍정적인 그림은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조 파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 임직원이 아니고 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어느 방향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상식선에서 모든 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구분 말고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파업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재반 문제가 도출될 가능성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당장에는 지금 파업 이슈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거쳐가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거쳐가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마냥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에 있어 가지고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향의 차이인데요.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베타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소부장 쪽을 많이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꾸준하고 안정적이면서 어떤 미래의 어떤 그림이 확실히 보이는 쪽은 여전히 IDM 쪽이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포트를 구성하는 쪽을 저는 권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지금 사실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SK증권에서 리포트 지금 삼성전자 5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논리는 뭐냐면은 사실 그렇게 돼도 PER이 아마 11배, 12배밖에 안 될 건데, 이익의 지속성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멀티플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멀티플 조정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갖다가 높인다는 얘기고요. 이 근거는 뭐냐면은 기업의 이익의 지속성이 꾸준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클을 너무 심하게 타서 이익을 날 때는 지금처럼 몇백억, 뭐 400억, 500억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안 될 때는 적자도 나고 뭐 이런 식이었었단 말이에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를 과거 10년을 돌아보면 꽤 많이 났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익 많이 난다고 해서 그거를 100% 믿지를 않았던 거죠. 이거 결국 또 적자 날 텐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안 쳐줬는데, 이익의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멀티플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50만 원, 300만 원이 결코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소부장보다는 그래도 현재 어찌됐든 간에 PER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역대급 이익이 나오게 되면 PBR도 확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관심은 그쪽에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IDM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PBR이 됐던 PER이 됐던 지금 사실은 미래 기대감을 지금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투자 규모를 또 역대급으로 늘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장 편안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하고 다른 거는, 제가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표면의 평탄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울퉁불퉁한 거나 이런 게 꺼진 게 없이 매끈하다는 게 있고요. 회로 손폭을 미세화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로 이제 실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열성, 휘어짐도 방지가 됩니다.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이제 열에 약하죠. 그리고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휘어짐 문제도 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화에 있어 가지고도 전력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고, 신호를 지연하는 신호 전달 속도를 갖다 이제 향상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두께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유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터포저 없이 중간중간에 뭐를 대놓지 않고 그냥 바로 겹쳐버리기 때문에 두께가 한 2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용화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직 기술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업체에서도 이거 상용화 관련해 가지고 몇 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은 아직 상용화 쪽 단계에서는 아직은 기대감을 좀 극대화시키는 단계지 상용화가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저는 아직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경기를 굉장히 심하게 탔었습니다. 심하게 탔었던 데다가 또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그 삼성전자 전력이 그 어려울 때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살아나면은 대대적으로 물량을 싸게 풀어버려 가지고 경쟁사를 다 말려 죽이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전략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자잘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저기 하여튼 작은 대만의 이제 디램 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은 3개 정도가 지금 메이저입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이제 문제는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그 전략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2017년도 그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 왔었을 때 삼성이 한번 그랬다가, 사실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맛이 갈 뻔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상황이 왔었는데, 문제는 물건을 푸는데 빅테크들이 약속했던 물건을 안 가져가고 모른 척 해버리는 바람에 삼성전자도 크게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HBM 쪽으로 해가지고 하이닉스는 준비가 돼가지고 역대급 이익을 먼저 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여전히 1위입니다. 그리고 이익도 하이닉스도 몇백 조를 낼 수 있는 이제 회사가 됐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살아난 것도 살아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정부가 뒤에 있습니다. 인텔을 살려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방치할까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3사 체제는 쉽게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내가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가겠다고 삼성이 또 그 짓을 한다고 그러면 삼성이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레거시 메모리 쪽 투자하는 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만히 보시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340이 2017년, 18년 그 빅 사이클 때, 데이터 센터 사이클 때 빅테크한테 당했거든요. 많이 가져올 것처럼 허풍 떤 거에 사실은 넘어가가지고 캐펙스 증설하고 투자해놨더니만 물건 안 가져가는 바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적자 심하게 나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는 못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수율이 낮아요. 수율이 낮은데 문제는 HBM4, 4E, HBM5로 넘어가면 더 낮아질 겁니다. 난이도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웨이퍼의 양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메모리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5년 장기 계약, LTA라는 걸 들고 와서 3년에서 5년 얘기하는데 요즘 3년 얘기는 안 나오고 5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340이 빅테크의 요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3사가 고민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의 연속성이 생각보다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이 수요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과거처럼 누구 하나 죽이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메모리 쪽의 안정성, 그리고 HBM 시장은 글로벌리 해가지고 딱 3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3사조차도 사실 수율을 지금 제대로 못 내서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익이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금 삼성 노조가 결사적으로 지금 그 성과급을 가지고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시장이 지금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성장주로서 또는 이익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SK증권의 리포트 목표주가 50만 원, 300만 원이 허황된 건 아니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일부에서는 뭐 고점론도 사실은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AI 혁명이라는 거는 아직도 초기 단계예요. 학습 단계에서 AI 학습 단계 이제 막 추론 단계로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추론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요? 추론 단계니까 메모리라든지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ESSD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셔티지 상황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빅테크들이 SK 하이닉스한테 우리가 전용 그 새로운 라인 깔 때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장비도 우리가 사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신 우리 전용 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셔티지 상황이라는 건데 그 셔티지 상황이 단계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추론이 끝나면 이제 물리적 AI로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리적 AI로 진화가 되게 되면은 그냥 뭐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도 반도체들 엄청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더 많이 쓰이는 게 반도체니까. 당분간 사실은 반도체의 어떤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그 수요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주장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제가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사실 반도체 줄 빼놓고 지금 뭘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물론 다른 섹터도 좋은 섹터들이 있지만 반도체주만큼 그렇게 엄청난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분기별로 달라지잖아요. 판매가가. 이게 사실 어디까지 갈지를 갖다가 쉽게 예단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정점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주가가 어떻게 보게 되면 탄력성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는 측면은 있죠. 물론 포워드 PER을 놓고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좀 낮아요. SK 하이닉스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팍팍 튀지 못하는 요인들 몇 가지가 있겠죠. 가령 뭐 HBM 시장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사실 SK 하이닉스한테 밀려왔잖아요. HBM4부터는 제일 먼저 양산을 했고 실제로 엔비디아한테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바라는 건 이거 1등은 1등인데 따라가는 1등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길을 여는 1등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 가지 측면. HBM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선두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TSMC를 많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테슬라라는 빅테크 하나를 잡고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빅테크들을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그게 애플이 됐든 퀄컴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이런 쪽에 어떤 분명한 물량을 갖다가 따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HBM4의 수율부터 시작을 해서 파운드리 부분의 수율, 그 다음에 뭐 나노 공정이라고 그러죠. 4나노 이하 공정에서의 어떤 기존에 이제 계속 그 고객들이 불평 불만을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완전히 해소했다는 신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못 날아갈 이유가 없겠죠. D램이라든지 ESSD 같은 분야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른 쪽 분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기존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주식은
사실은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가 있네요. 사실 뭐 파워 리스크라는 것도 사실이 있는데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측면들이 있겠죠. 수사자 입장에서도 좀 불안불안한 측면들이 있을 거고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불가능한 상황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어떤 일도 발생할 수가 사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못 가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포드 PER이 6.5배 정도 됐고 SK하이닉스가 한 5.8배? 근데 마이크론이 11배 수준이잖아요. 그럼 11배까지만 간다고 하는데 2배 올라가야 되는 거 지금보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30만 원 거의 도달할 정도까지 왔잖아요. 6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SK하이닉스 180만 원만 해도 360만 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모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령 뭐 지금 우리가 DDR5 뭐 이상 시장 LPDDR이라든지 뭐 DDR5 이상 시장에서 이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PIM이라든지 가령 뭐 메모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연산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그런 발전 방향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 표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한 어떤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HBM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의 어떤 주도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뭐 기존의 메모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완전히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들이 오죽하면은 장비 사줄게 아니면은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투자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 자체는 그만큼 모자라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HBM4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기존의 HBM3처럼 수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HBM4부터는 사실은 파운드리 역량 베이스 아이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이게 뭐 TSMC랑 이제 SK하이닉스는 협업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자체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능력이 사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HBM4의 어떤 성능, 그 다음에 HBM4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이걸 갖다가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파업은 주가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 파업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장기화된다. 그럴 가능성은 저도 뭐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R&D 역량 자체도 급속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시간 단위 싸움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의 훼손.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라면 글로벌 고객사들한테 어떤 신뢰 이런 걸 갖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한국은 이래가지고 한국에 투자하겠어 이런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중국 애들이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뭐 메모리 시장에서 어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어떤 첨단 이런 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모리도 그렇고 HBM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다른 섹터들도 대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뭐가 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막고 있는 거니까 조선 방산도 거의 뭐 전력기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배터리 같은 것도 역시 대체 불가능한 우리나라가 아니면 없잖아요. 뭐 일본 조금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캐파가 안 되는 거고요.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이라는 건 그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고 해도 끊임없이 우상향하지는 않잖아요. 깊은 조정을 보일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남겼을 챙기고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그런 눌림목들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에 좀 잔물게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동시에 어느 정도 현금을 여력이 있어야지 눌림목에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면 레버리지를 쓰지 마셔라. 지금도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시는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다고 해도 그게 상단이 앞만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령 뭐 7,800에서 만까지 그냥 우상향하면서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깊은 조정을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안 놓다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갖다가 조심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오늘 얼마를 했으면 뭐 훨씬 더 많이 버는데 가능하면 레버리지 쓰지 말고 그다음에 현금리 여력도 남겨놓고 오르는 날 보면은 굉장히 분통 터지겠죠. 이걸 다 몰빵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신용까지 써가지고 다 몰빵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 보면 그게 아니거든. 주식시장은 오늘 하루 이긴다 그래서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이렇게 얼마를 버느냐에 두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내가 살아내느냐. 여기에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앞으로 10년 후도 주식시장에 나는 남아있을 거다. 아니면 20년 후에는 남아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PS 성장률이 꺾이겠죠. 점점.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지금은 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입도 선명하고 장기 계약들 하면서 쭉 줄 서 있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줄들이 사라지겠죠. 점점.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때 이때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